자, 지난 시간에 한국전쟁까지 다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6.25를 못 들어갔었어요. 마저 6.25를 끝내고 이제 오늘은 현대사, 정치사를 마무리를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324쪽이죠. 동족상잔의 비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봅시다. 한국전쟁의 배경 그러면 어떻게 해서 6.25가 터졌느냐? 먼저 6.25 원인은 우리 민족 내부의 분열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죠. 내부적인 원인, 또 외부적인 원인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3.1운동 이후부터 우리 민족 내부에서 독립운동의 방향을 놓고, 그죠? 독립운동의 방향을 놓고, 좌우 간에 좌와 우의 대립이 있었다. 이런 체제 대립이, 그죠? 결국은 좌익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내세웠고, 우익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내세우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념 때문에, 알겠어요? 이념 때문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생겨나게 됐다. 그죠? 또 외부적으로는 뭐냐? 외세가 개입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백그라운드를 알기 위해서 냉전 상황을 이미 봤었죠. 그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결국은 동구권의 중심 세력인 소련과 서구권의 중심 진영인 미국이 결국은 뭐예요? 서로 치열한 냉전 각축전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또 소련은 공산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반도에서 결국 충돌해가지고 남한은 친미 극우적인 이승만 정권이, 북한은 친소 극자적인 이 김일성 정권이, 결국은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맨날 뭐랬어요? 입만 열면 그냥 북진 통일 주장했죠. 3일 만에 그 압록강 물을 떠오겠다 이런 식으로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 역시 이제 김일성도 마찬가지로 조국 해방 전선을 주장했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을. 그래서 남북한의 상호 맹 비난이 있었는데 결국은 방귀를 자주 끼면은 결국 똥이 나오게 마련이죠. 이런 잦은 무력 충돌이 결국은 전쟁으로 터지게 됐다. 특히 이제 미국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전쟁을 유발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그 브루스 커밍스라는 미국의 그 한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의 주장인데요. 미국의 그 에치슨 라인이 한반도를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오키나와와 필리핀과 그죠? 일본을 그 방어선으로 구축하고 그 밖에 있는 대만이라든지 우리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시킨다라는 에치슨 라인을 긋자 결국은 옳다 이때다라고 이미 이제 조소 그 비밀 협약을 맺은 군사협정을 맺은 김일성이 소련의 군사 원조를 받은 다음에 남침을 서둘렀다. 이렇게 결국은 북쪽이 남침을 하도록 미끼를 던진 거 아니냐. 에치슨라인을 통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도발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를 이용해서 북쪽을 다 쓸어버리려는 그런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지 않았느냐라는 그 설이 대두되기도 했는데 뭐 확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치슨라인 여기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에치슨라인이 이렇게 그어짐으로써 결국은 한반도가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오판을 만들고, 그죠?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결국은 남한을 침범하게, 남침을 하도록 유도한 그런 미끼, 낚시, 이런 꼴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6.25 전쟁이 진행돼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단계는 먼저 북한군이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남침했다는 것은 이미 그 비밀이 해제된 소련의 문서에서, 비밀 해제 문서에서 이미 다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뭐 북침설이다, 남침설이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을 먼저 침략했다 이런 그 가설도 있었는데 결국은 남침설이 확정됐고, 결국은 뭡니까? 6월 28일 날 침공한 지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습니다. 알겠죠? 그 호언장담하던 3일이면 북한 그 압록강 물까지 포기했다던 이승만은 주랭랑을 놨어요. 그죠? 주랭랑을 놓는데 그냥 주랭랑 놓은 게 아니야.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국군과 함께 끝까지 서울을 사수하겠습니다라고 방송하고는 그 방송은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이미 대전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결국은 그냥 도망가는 것도 모자라서 북한 탱크가 따라올까봐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자기만 먼저 도망가서 이때부터 이미 이승만은 리더십이 전혀 없는 지도자의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지도자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승만의 품성에 대해서 이미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승만이 옛날 하회에서 거의 갱스터 노릇하면서 말이죠. 독립운동 세력을 분열시키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지가 재산을 착보하기도 하고 이런 전력을 가진 자가 선택한 것은 결국 뭐냐 알겠어요? 국민을 버리고 저만 달아나는 그런 비겁한 대통령의 모습을 이미 6.25 개전 초기에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국은 7월 1일 날 미군이 개입했고요.
오산 전투에서 미군이 패배, 결국은 대전 전투에서 미국의 딘 소장이 북한군한테 포로로 잡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딘 소장까지 잡히게 되고 결국 이 대전 전투 패배로 결국 뭐냐? 낙동강까지 결국 9월 2일 날 낙동강까지 후퇴하게 되더라. 알겠죠? 이 대전 전투 패배 이후로 이제 이승만은 우리 군사작전권을 미국한테 다 양도해 버립니다. 알겠어요? 연합군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미국에게 한국군의 군 작전권을 이양하는 거야. 이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찾아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돌려받겠다고 하니까 최근 또 이명박 정부 때는 다시 또 이것을 왜 돌려오냐 하면서 말이죠. 그 군 장성들이 또는 뭐 보수적인 인사들이 미국한테 작전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시 돌려오기로 했지만은 5년인가 더 연장됐습니다. 원래 노무현이 이것을 2012년에 반환받기로 했었는데 이게 5년간 더 연장됐어요. 알겠죠? 이렇게 한국군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전쟁이 터질 때 이 군대의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지금도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게 대전협정 때 이미 넘어가고 말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기는 다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역공을 취한 때입니다. 1950년 낙동강 전선까지 물러난 이후에 다시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단행되게 됐죠. 그죠? 메가더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됐어요. 이 허를 찌르는 인천 상륙작전이 저 옛날 2차 대전 당시에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함께 상륙작전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졸지였대. 허리를 끊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던 북한군은 갑자기 보급로가 차단됩니다. 퇴로가 막히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남쪽에서 또 밀고 올라갑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단행했어요. 우리 교재에 9월 30일로 돼 있는데 이거 928 서울 수복 아주 유명하죠. 교재가 잘못돼서 고치세요. 그 다음에 10월 19일 날은 평양에 다시 입성하고 드디어 이제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군의 퇴로가 차단됐는데 이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들이 결국은 올라가지 못하고 급한 김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알겠죠? 태백산맥, 지리산맥 이렇게 그 험준한 산악지 들어가서 이제 빨치산 투쟁이 전개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2기 때 인천 상륙작전 이후 국군과 유엔군의 대공세가 시작됐었다. 됐죠? 그 다음에 제3기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김일성의 구원 요청에 의해서 누가요? 중공군이 개입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결국은 다시 이제 국군과 유엔군은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1951년 1월 4일 날 일사후퇴. 특히 중공군의 개입으로 그 당시 미국 해군 그 해병대 2사단인가? 해병대 한 개 사단이 완전히 중공군 12만 명한테 포위돼. 중공군이 30만 명이 안 돼. 이 중공군 12만 명이 해병대를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 당시에 6천 명이 아사했다고 합니다. 동사했다고 그래요. 얼어 죽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유명한 장진호 전투입니다. 장진호. 이 장진호에서 미국 해병대 6천 명이 죽었는데 이것은 미국이 그동안 해외에서 벌인 전쟁 사상 가장 처참한 패배였다고 해서 여러분들 미국 어디 뭡니까? 국립묘지 가면은 동상으로 이렇게 해병대들이 서 있는 그런 모습 보죠. 그게 바로 장진호 전투 때 얼어 죽은 그런 해병들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전쟁 우리가 영화 보면은 가끔 한국전쟁이 미국 영화의 배경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미국은 한국전쟁 하면은 가장 뇌리에 박혀가지고 잊지 못할 그 전투가 바로 이 장진호 전투인데 그 장진호 전투에서 미국의 아까운 해병대 6천여 명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얼어 죽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포로를 그러니까 유고를 송환하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역시 미국은 이렇게 북한한테 다시 그 유고를 돌려달라는 그런 송환 협상을 계속 벌이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유해를 보내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대참변을 당했죠. 일사후퇴를 단행했습니다. 다시 올라갔던 그죠?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1월 4일 날 일사후퇴를 단행하더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제4기는 다시 이제 유엔군과 국군이 총반격. 그래서 다시 잃었던 서울을 다시 재탈환하고, 휴전선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됩니다. 이 휴전선 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는데, 이게 38도선 아닙니까? 자, 거기 보세요. 동부전선은 우리 국군이 맡았고, 서부전선은 미군이 맡았습니다. 이 교착 상태의 치열한 공방전에서
국군은 어떻게든지 한 뼘이라도 땅을 뺏겠다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어요, 위로. 특히 이제 여기 있는 발전소를 탈환하기 위해서 남한은 절대적으로 전력이 부족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발전소를 탈환하기 위해서 엄청난 화력을 지원해가지고 동부전선은 저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서부전선은 미군이 맡았는데, 야, 좀 있으면 그 휴전협정이 조인될 텐데, 뭐로 전투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개성을 결국 이북에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성은 이렇게, 예, 북한 쪽에 남겨두게 되고, 이렇게 휴전선이 38도선에 비해서 휴전선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뭐냐? 국군과 서부전선, 미군이 서로 전투를 어떻게 했느냐? 이 국군의 치열한 공방전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바로 그 고수 나오던, 신하균하고 고수가 나왔던 고지전이죠, 고지전. 여러분도 이제 그 영화를 본 사람 알겠지만은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쓸모없는 전투가, 소모전적인 전투가 이렇게 계속되는, 나중에는 어때요? 전쟁 때 지쳐가지고 말이야, 서로가 이제 그 서로 편지질을 하게 되고, 또 서로 술을 이렇게 교환해 먹기도 하고, 담배도 나눠 피고, 적과 아군이 구분이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고지전의 양상을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결국은 미군이 북한 지역을 맹폭격. 그 당시 이제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메가더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핵폭탄을 사용하자, 일본에 던졌던 핵폭탄을 한 방 더 터뜨리자라고 했는데 결국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핵폭탄을 던지지 않으면 북한 지역을 완전히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폭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한군 지역에 맹폭격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군 그 조종사 증언을 들은 증언에 의하면은 평양 시내에 남아있는 건물이 2동밖에 없었대요. 완전히 다 그냥 괴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카페트, 융단을 깔듯이 폭탄을 던져버리니까 완전히 도시가 다 완전히 괴멸됩니다. 남한은 전체 그 도시의 한 50% 정도가 파괴됐는데 북한은 80%, 90% 정도가 다 파괴돼 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살상과 함께 어마어마한 파괴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결국 또 남한에서는 뭡니까? 도망가지 못했던 빨치산 토벌작전이 이루어지고, 이게 제4개예요. 공비소탕작전 그랬죠. 결국 그러다가 1951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지루한 휴전협정에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953년 7월 달에 드디어 이제 휴전협정에 조인을 하게 됐다. 자, 여러분 교재로 한번 볼까요? 거기를. 324쪽 보면은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이 쫙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북한도 해방되기 이전에 평남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는 조만식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었는데 결국 뭐예요? 예, 광복 후에 북한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 바로 갑산파라고 그랬죠. 김일성파라고 그랬죠. 붉은 여단 88여단 그 소속의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로 들어와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만들었어요. 북조선 분국. 원래 조선공산당이 남한에서 박헌영에 의해서 재건돼 가지고 이미 있었잖아요. 한 국가의 조선공산당, 그러니까 공산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공산당의 북조선 분국으로 만들었는데 되게 이것 때문에 김일성은 자존심이 좀 상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결국 이 분국은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죠. 그래서 서울에 본부를 둔 조선공산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조선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김일성이 결국 뭐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북한 지역의 권력을. 그죠? 나중에는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는데, 이렇게 김일성이 빠른 속도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김두봉이 무려 그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의용군에 소속돼 있던 군대를 끌고 북한에 들어왔건만, 알겠어요? 이 북한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소련이었단 말이에요. 소련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수였지만 소련의 지원을 받은 이 김일성 갑산파가 빠르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두봉의 조선 독립동맹 연합파가 중국 공산당하고 가까워서 소련의 시인을 받지 못했고, 소련파 공산주의자들은 국내 기반이 없어요. 원래부터 소련에서 나와서 자라던 러시아 한인 2세들이 있잖아요. 소련 공산당에 가입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어때요? 국내에 지지 기반이 있죠. 소련에 가 있었지만은 옛날 동북 항일 연군을 이끌고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재빠르게 소련의 그 후원을 등에 업고 북한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보세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냐?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아니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남조선 너네도 합쳐.
우리가 임시자 붙여놓게 남조선까지 합치면 우리가 조선인민위원회로 하나로 만들자라는 그런 배려에서,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예, 임시위원회라고 해서 소련군은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서 무상몰수 아주 중요합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한 일이 뭐냐라고 하면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보세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 남한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북한은 뭐야? 무상으로 몰수, 무상으로 분배. 야, 지주들 땅 다 내놔 해가지고 지주 다 뺏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때? 땅 없는 자들한테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북한에서는 어때? 김일성 그러면 환장들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요즘도 이제 우리가 가끔 그림 영상을 통해서 김일성이라든지 그 아들 김정일이라든지 이제 다 죽었지만 그 아들 또 누구예요? 김정은이 나타나면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손에 꽃술을 들고 말이죠. 한복 입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바로 이렇게 그렇게도 갖고 싶어 하던 땅을, 지주 땅을 뺏어서 머슴이 땅을 갖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김일성을 은인으로 알고 그 아들, 그 손자 때까지 이렇게 계속 그냥 은혜로운 장군님 또는 뭐 수령님 하면서 말이지, 어버이 수령, 어버이 장군님, 어버이 국방위원장님 이렇게 하면서 환장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땅을 그냥 줘버렸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거의 뭐 신앙에 가깝습니다. 그죠? 부흥회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 그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죠? 거의 이건 뭐 정치 지도자라기보다는 신앙적으로 교주나 마찬가지다. 이런 느낌이 들죠? 자, 다시 합니다. 다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이때 뭐 했느냐? 사회주의 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착착착착 단계를 밟으면서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일제 식민지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변화시켜 나갔으니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이죠. 주요 산업 국유화, 남녀평등법 제정 대단히 앞서갔습니다. 이미 8월 언제요? 1940년 2월 달에 예,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개혁을 단행하면서 벌써 남녀평등법과 함께 또 뭐야? 8시간 노동제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이미 북한은 40년대부터 이렇게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게 되었다. 결국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뭐라고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됐죠? 자, 결국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47년에 북조선 인민임시자를 떼버렸어요. 알겠죠? 이제 글렀어. 남한 정권이 참여하기는 틀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북조선 인민위원회 이름을 바꾼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야, 우리는 너네랑 합치려고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너네 먼저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해 나쁜 놈들 하면서 쟤네도 어때요? 9월 9일 날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웠어요. 그러나 사실상 정부 수립 과정을 보면 북한이 훨씬 먼저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에 관련된 표가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국전쟁의 배경, 또 외적 배경 다 나왔죠. 1950년 에치슨 라인과 관련된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 뭐냐? 38선에서 잦은 무력 충돌이 있었다. 또 뭐라고요? 북한과 소련이 이미 조소 경제문화협정 이외에도 비밀 군사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래 알아서 우리가 탱크도 보내주마 비행기도 보내주마 하면서 말이야 이미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한껏 고양된 김일성입니다. 거기다가 뭐냐? 1949년 결국은 중국이 국공내전을 치렀잖아. 다시 말하면 중국 국민당 정부, 장제스 정부죠. 그 다음에 마오쩌둥 정부, 공산당 정부죠. 이 두 개의 중국 정부가 싸웠어요. 이때 그 중국에 있던 뭡니까? 조선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김동의 연합파들이죠. 이들이 이제 공산당을 편들어서 마오쩌둥 편을 들어서 예, 국민당 정부를 타이완으로 쫓는데 같이 참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공내전에 조선의용군이 참여했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합니다. 중국의 국공내전, 1949년 중국의 국공내전에 조선의용군이 참여해 있었다. 알겠죠? 그 국공내전의 전쟁 경험을 가진 조선의용군이 그대로 5만 명이 북한 인민군에 편입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투 경험이 있어.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일본 놈들하고 싸워서 팔로군과 함께 손잡고 또 공산당과 함께 손잡고 국민당을 내모는 국공내전에 참여해서 전쟁 경험이 엄청났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남한은 어때요? 군대라고 해봐야 목총 들고 겨우 그 제식훈련이나 봤던 그런 군대가 북한 군대하고 인민군하고 싸울 그 엄두를 못 낼 만큼 전력에
엄청난 우열의 차가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그 우월감, 이런 자신감의 바탕을 두고 결국 김일성이 전쟁을 도발했다. 알겠죠? 1단계 6.25 남침설,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김일성의 민주기지론이 충돌했다라는 것입니다. 2단계는 뭐냐? 대전협정에서 국군 작전 지휘권을 인수받았다. 여러분 알겠어요? 대전협정. 그 다음에 이제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으로 메가더에, 그리고 서울이 9월 30일이 아니라 9월 28일이라고 그랬죠. 9.28 서울수보, 그리고 압록강변의 초산진까지 10월 26일 날 진격했다. 이게 우리 3사단 백골부대인가 하는 그 부대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서북청년단, 그러니까 북한에서 월남해온 그런 청년들로 조직된 그런 분대라고 하죠. 가장 먼저 우리가 압록강에 진출했다 해가지고 뭐 선봉부대니 뭐니 이런 이름인데 제가 잘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50년 10월 25일 날 중공군이 개입해서 유엔군과 국군이 다시 후퇴, 일사후퇴라고 했죠. 일사후퇴. 장진호 전투에서 영하 30도,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혹한 속에서 미군 해병 6천여 명이 얼어 죽었던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단계는 휴전회담이 진행되던 제4단계. 알겠죠? 결국은 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결국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지만 줄거놓으세요. 이승만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서명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뭐냐, 다 된 밥에 콧밥 들이다니,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북진 통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휴전해야 된단 말이야. 이승만은 휴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느냐. 휴전협정에 조이는 나라들은, 알겠어요? 유엔군 대표로 미국이, 그 다음에 북한군, 그리고 중공군, 이렇게 세 나라만 조이내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작 휴전협정에서 도장을 못 찍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발언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입만 열면 미국하고 직접 상대하려고 그러지, 남한하고는 별로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 뭐야? 빠져.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비로소 이제 박근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또 이미 이명박 정권 때 단절되었던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 다시 재개하기 위한 회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결말을 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북한과 남한과 그 관계는 말이에요. 그 변덕이 죽을듯이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이승만이 이때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뭐냐? 결국 발언권이 크게 약화되게 됐다. 오히려 이승만은 어땠습니까? 남한 각지에 분산 수용돼 있던 반공포로 공산당 중에서 나는 송환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그냥 남한의 자유대 안에 남아 살고 싶습니다 한 그 포로들을 다 석방시켜버렸어요. 이게 바로 유명한 거제도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죠. 그래 안 그래? 약 3만여 명, 2만 7천여 명을 포로를 석방시켜줘버렸어요. 그래서 휴전회담이 위기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포로는 어때?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다 송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송환을 거부한 사람들이 약 3만여 명 있었는데 이런 그 포로들을 다 석방해준 사건이 바로 뭐예요?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죠. 알겠죠? 1953년 6월 18일 날 휴전회담이 결렬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결국 뭐냐? 이 미국이 이제 이승만을 살살 달랬어. 야, 우리가 안전보장 조약 체결해줄게.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네들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휴전하자고 이제 미국. 그 당시 미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이에요. 그 선거 전략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의 전쟁을 휴전을 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목적은 북진 통일이지만 미국의 목적은 북진 통일이 목적이 아니야. 통일되면 좋은 거지만, 통일이 안 돼도 괜찮아. 원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38선 이남은 미국이 지배하고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지배했잖아요. 그 상태로 돌아가면 돼. 라고 이렇게 전략이 달랐기 때문에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이 무시됐던 거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요 근래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이제 국민보도연맹 사건. 1950년 7월 달에 경상도 문경에서 500여 명의 좌익 전향자들이 결국은 학살당해서 집단 학살당했어요. 그 전에 좌익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는 좌익을 안 할래. 우리는 찬탁을 하지 않고 반탁으로 할래. 이렇게 하면서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조직을 뭐라고 했느냐?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했어요. 이 국민보도연맹원 500여 명을 경북 문경에서 학살해버린 거야. 요 새끼들이 말이야, 빨갱이들이 내려오면 다시 빨갱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기 전에 싹 쏴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500명을 학살한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 국민보도연맹 사건. 1950년 7월 달에 500여 명을 어디라고요? 경북 문경에서 국민보도연맹 입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국민방위군 사건은 1951년 1월 달에
6.25 전쟁 당시에 여러분 1950년 10월 25일 날 중공군이 개입했다고 그랬죠. 중공군 30만 명이 넘으니까 우리도 이제 어때요? 이승만도 급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냐면 국민방위군이라는 급조된 군대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 국민방위군한테 물자를 지원해줘야 돼. 보급품을 줘야 돼. 식량을 줘야 돼. 그렇게 해서는 많은 원조 물자를 이들한테 그 예산을 할당해야 됐죠. 이 많은 예산을 중간에 있는 고위 관리 새끼들이 다 처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국민방위군 9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분명히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그 돈을 국민방위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내줬는데 중간에 이놈들이 다 착보해버린 거야. 국민방위군은 말이에요. 완전히 밑창이 뚫린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고 완전히 그냥 빈 깡통만 들고 다니고 쌀 한 톨 없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 굶어 죽어가는. 알겠어요? 9만 명이 무려 굶어 죽어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승만 정권의 부패가 심했는지, 특히 군대 안에 부패가 심했는지 이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또 하나 이제 뼈아픈 사건은 바로 뭐냐? 우리 국군에 의해서 1951년 2월 10일부터 11일 양일 사이에 경남 거창 신원면 일대에서 공비 토벌 중이던 11사단 9연대 3대대가 무고한 양민 500명을 무장공비하고 내통했다는 이유로 500명을 또 학살해버린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고한 양민들이 많게는 한 700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역시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학살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고 말았다. 알겠어요? 한참 이제 이렇게 전쟁 중에 이렇게 아주 3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시 합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또 하나 뭐라고요? 국민방위군 사건, 순서대로 맨 먼저 국민보도연맹 사건, 그 다음에 국민방위군 사건, 그리고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학살 사건이에요. 학생이 아니고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그죠? 자, 그래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인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뭐냐?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뽑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이 때문에 발췌견을 하게 되는 게 안 되겠어. 내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뽑아줄 가능성이 없으니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선거를 하게 하자. 이게 바로 발췌견 내용이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휴전 성립과 전후 복구사 봐봐요. 328조. 자, 결국은 19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에 조인을 하게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휴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비로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어요. 잠깐 봐봐요. 19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에 조인이 됐다면 미국과 이제 정식으로 한국이 어려우면 우리가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은 휴전협정이 끝난 뒤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셈이죠. 알겠죠? 전쟁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어요. 전쟁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 에치슨 라인을 그어가지고 우리를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시켜놨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고 전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전쟁 전후 상태로 휴전선이 그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때? 앞으로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우리가 너네를 도와줄게 이렇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는데 휴전협정이 조인된 그 다음 달이니까 순서가 먼저 휴전협정 그리고 나중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다라는 점 알겠죠?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맨 밑에 봐봐. 국내 미군기지 설치 용인, 그 다음에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유엔사령부 누구한테? 미군이 갖고 간 겁니다. 유엔 합참이 갖고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의 영향은 전쟁 고화가 많이 발생했고요. 5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 남한은 제조업의 48%가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디귿 봐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커다란 뼈아픈 부분이죠. 반공 보수 세력의 기반이 확보가 되고 남한에서는 말이에요. 이제 반공 공산주의 하면 아주 그냥 죽일 놈들이 됐습니다. 6.25 때 우리 형제를 죽인 놈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반공 보수 세력 기반이 확보가 되고 자본주의만이 거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가 됨으로써 이때부터 뭐냐? 색깔 공세, 이념 공세, 종북 좌빨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겨나 가지고 완전히 남남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알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방되기 전만 하더라도 전체 주민의 70%가 농민이었고 이 농민들은 일제시대 내내 사회주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유명한 소작쟁이를 전개하고 알겠어요? 전국 농민 총동맹, 그죠? 전국 노농 총동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 6.25 때는 어때요? 6.25 때는 북한군 인민군이 내려가지고 이미 이제 사회주의
그 사상에 경도돼서 빨치산 투쟁을 했던 사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발붙일 것이 없게 돼버렸어요. 결국은 전부 다 간첩으로 몰리든지 아니면 빨갱이로 몰리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그죠?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조그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정부의 반정부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너 빨갱이지, 너 옛날에 좌익활동했었지, 네 친척이 좌익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붙이는 이런 종북 좌빨 논쟁, 알겠죠? 색깔 공세, 빨갱이 논쟁, 이런 것들이 우리 남한사회의 가장 아픈 갈등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 경상도와 전라도 이런 지역 간의 갈등도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지만, 이런 이념 갈등도 이제는 끝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남노당 간부를 체포했습니다. 김일성이 이제 쿠데타 명분으로 결국은 뭐냐, 박헌영이나 이승엽, 이 박헌영, 이승엽은 남한에서 넘어간 남노당파들이에요. 이 남노당을 결국은 뭐예요? 이 미제국주의자의 간첩이라고 체포해서 결국 처형하죠. 그죠? 그 다음에 1956년에 연안파, 또 소련파도 완전히, 소련파에 허가해가 있죠. 연안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최영건 이런 사람들, 김두봉, 최영건 이런 사람들인데, 순차적으로 전부 다 제거를 당합니다. 결국은 뭐냐? 사실상 6.25라는 큰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이렇게 김일성 1인 체제로 가는,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 쪽에 329쪽에 에치슨 선언, 그 다음에 그 한국 전쟁에 의한 303페이지의 인적 피해 현황, 이런 내용들을 한번 쫙 보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19 이후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알겠어요? 우리 그 현대사의 전개 과정을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